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서님부터, 연서쌤. 3장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진 이유. 10분 후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나는 고속도로에서 재빨리 다른 차들을 따돌리며 앞으로 달려간다.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한 대형 트럭 옆을 지나가다 출구를 놓칠 뻔하고 이 덩치 덕분에 차선 2개를 가로질러 차를 돌려야 했다. 보행자 몇 명이 출구 저 아래 쪽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차를 멈춰야 하나 싶어 짜증을 냈지만 내가 저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길을 다 건너갔다. 세 블록을 지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 좌회전 한 번이면 된다. 시간 안에 도착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반 블록 떨어진 곳에서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더니 천천히 핏빛 빨강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야, 브라질 젠장.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온갖 단어가 줄줄 이어진다. 지각할 것 같을 땐 왜 항상 세상에서 가장 긴 빨간불에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물론 거대한 화물 트럭과 보행자가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왜 내 뇌구조는 왜 내 뇌는 출구를 놓칠 뻔하게 만든 큰 트럭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실제로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보행자들에게 짜증을 낸 걸까? 나는 왜 마지막 순간 빨간불이 켜진 것만 알아차리고 방금 파란불을 3번이나 통과했다는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작당에 나를 골려먹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건과 놓친 기회와 가혹한 환경만 있는 걸까 싶게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그렇게 느낄지 모른다. 그런데 말이다. 그건 모종의 우주적 음모가 아니라 그냥 뇌 회로의 부산물일 뿐이다. 뇌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회로가 있다. 이 회로는 감정 회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감정적인 사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끔 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감정 회로는 부정적인 것에 의해 더 쉽게 활성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해야만 둘이 겨우 비기는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크다. 그들의 뇌는 고통, 상실, 실수 때문에 치러야 할 감정적 대가 쪽으로 평양되어 있으며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자주 왜곡한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러한 뇌의 부정평양이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솔직히 현실을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그만큼 엉망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의 능력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남보다 더 감정적인 내, 나무 의자, 볼펜, 사과 이런 것들이 담긴 사진을 볼 때 뇌는 그다지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로 향해 있는 총사진을 보면 그저 사진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의 편도체는 즉각 명렬히 내달린다. 그런 사진에는 감정이 실려 있고 사람이 내는 단순한 사실 정보보다는 감정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 회로는 감정 회로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 회로는 주의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모든 사람의 뇌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감정회로와 주의회로의 상호작용에는 편도체와 전방대상 피질 두 영역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사실은 두 영역이 서로뿐 아니라 각자 전전 두 피질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가 이중 뭔가가 이중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쳐도 전체 해로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대한 감정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뇌가 감정 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또 다른 예는 스위스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나왔다. 연구자들은 환한 목소리와 침착한 목소리를 녹음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목소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동시에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왼쪽 귀 또는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참가자나 환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 편도체는 환한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감정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나, 전두, 피질 등 다른 뇌 부위들은 환한 목소리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그 목소리에 반응했다. 이는 뇌가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편도체가 감정 전반과 연관되는데 비해 전방 대상 피질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좀 더 세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방 대상 피질 중에서도 배측과 복측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배측 전망대상 피질은 통증, 자신이 저지른 실수,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한마디로 편도체가 흥분해 날뛸 만한 이유를 찾아주는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방 대상 피질은 낙관적인 감정들을 전달해 날뛰는 편도체를 제어하도록 돕는다. 본래 뇌가 지닌 감정적인 성향은 우울증 상태에서 더욱 가장된다. 예컨대 한 연구는 우울증 증상이 심한 사람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은 중립적인 표정을 감정이 실린 표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중립적인 표정을 슬픈 표정으로 곡해할 가능성 또한 컸다.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는 사진을 봐도 그들이 내는 사진의 감정을 덧붙인다. 이런 점이 실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보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자신에게 인상을 쓴다고 확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각나선이 촉발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뇌는 감정 정보를 더 오래 붙잡고 있다. 한 실험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감정이 실린 단어 목록을 보여주면서 fMRI 스캔을 실시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편도체의 활동 시간이 10초 이내였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25초 이상 지속되었다. 편도체가 오랫동안 감정에 매달려 있다면 침착하고 합리적이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남보다 더 감정적인 뇌를 지녔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정은 인생에 자극과 묘미를 더해준다. 그러나 감정성이 강화될 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인지와 주의가 함께 강화된다면 그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진다.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불행히도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무게감이 더 큰 모양이다. 5달러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짜증이 5달러를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크다.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로는 상쇄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의 비대칭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부정적인 사건은 뇌측 전전두 피질에 더 훨씬 활발한 자기 참조 활동을 유발하고 내장 감각 감지를 담당하는 섬엽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편도체와 해마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뇌 활동의 변화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더 개인적인 일처럼 경험하고 더 깊이 느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면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량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비율은 3대 1이다. 친구에게 부정적인 평을 하나 들었다면 긍정적인 평을 3가지는 들어야 하고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손해를 보았다면 3번은 이득을 보아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 3대 1의 비율은 평균치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2대1로 충분하지만 상실과 실망을 더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긍정성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자기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일을 내가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면 그 비율은 더욱더 높아야 한다. 모든 일이 멀쩡히 굴러갈 때도. 이 책을 내기 위해 기약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그러니까 한 3초 동안. 그러고는 바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작업과 쏟아야 할 모든 시간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뿐이었다. 맙소사,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게는 모든 일이 멀쩡히 굴러갈 때도 거기서 부정적인 면을 감지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교육자로서, 저술가로서, 과학자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꽤 유용하다. 나는 이론의 허점을 잘 찾아낸다. 방어 전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주어진 상황에서 잘못될 요소를 예측하고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유용할 때가 많다. 너무 낙천적인 구조공학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럭저럭 잘 버틸 거예요. 우리는 혹시 실수는 없는지 모든 계산을 철저히 검산하고 잘못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일상생활까지 이어지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그냥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낙천적이 되고 덜 불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 300페이지를 쓴 책이 수백 권은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런 책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고 비난을 퍼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그냥 딱 끊고 빠져나오지 못해? 라고 말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감정 정보에 더욱 잘 반응하도록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어떤 종류의 감정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의 편도체는 감정 정보에 유난히 더 잘 반응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면 전방대상 피질이 더욱 안간힘을 써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간단히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럴 때도 뇌의 일부 영역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나의 뇌는 어떤 유형일까? 부정 편향은 유전된다. 가계도를 한번 보자. 이 나무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는 가지가 많은가? 기분장애는 집안 내력이다. 우울증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유년기 초기의 경험, 학습된 행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한 연구자 그룹은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없는 어머니의 청소년 딸을 연구해 부정성 편향의 유전율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딸들에게서 부정적인 표정을 알아차리는 편향이 훨씬 뚜렷이 나타났다. 이 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의 뇌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었다. 안 됐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면 하강나선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유전과 우울증의 관계를 찾아낸 연구는 더 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수송체 분자에 대한 암호를 담고 있는 한 유전자는 우울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감정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유전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뇌 영역계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은 낙천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회복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더 작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이 유전자는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해마를 안정시키는 능력도 떨어뜨리는데 이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해마가 감정 정보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뇌를 부정성의 하강나선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또 남아있다. 우울증은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것과 같다. 인생은 구슬 목걸이처럼 꿰인 각양각색 기분의 연속이며 하나하나 겪어보면 그 기분들이 각자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컬러 렌즈라는 걸 알 수 있다. 시인 랠프 웰도 에머슨은 감정이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기분 일치주의 편향이라고 한다. 기분이 나빠지면 뇌의 부정 편향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세상과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잘 포착하게 된다. 여기에는 일장에서 언급한 맥락 의존적 기억도 포함되는데 이는 특정 맥락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한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슬픈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평양이 생기는 이유는 기분이 나쁘면 편도체의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분이 끔찍할 정도로 나빠야만 기분 편향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어 게임을 하게 했는데 이때 악몽처럼 부정적인 단어들만 사용했다. 부정적인 단어를 보기만 했는데도 그 후 편도체의 감정 반응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뇌를 편향시키는 것은 꽤 간단한 일일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기분 일치주의 편향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슬픔을 더욱 많이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 상태는 하루 종일 6시 뉴스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정치 추문과 기후재앙, 끔찍한 범죄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채널만 바꾸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로 채널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를 부정적인 것에 붙잡아 두는 기분 편향은 상승 나선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감지하거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감정회로와 주의회로는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가려 한다. 이 회로들을 조정하는 방법은 책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떤 영향의 부정성들을 감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실수만 지적하는 피질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느껴본 적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방대상 피질의 위쪽 부분이 실수를 포착하는 특별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을 기하자면 배척 전방 대상 피질은 항상 결점만 지적하는 깐깐한 배우자 같은 존재는 아니다. 사실 딴에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우리 뇌는 지름길로 가는 걸 좋아하고 대개는 자동 조정 장치로 움직인다. 하지만 뇌에서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면 전방 대상 피질이 전전 두 피질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 어이, 이거 우리가 나서서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 처리 능력을 좀 발휘할 때가 왔군. 자신이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알아차려라. 우리는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정보의 조각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차릴 수 있다. 빨간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호, 흥미로운데? 나는 이번 빨간불을 알아차렸는데 아까 파란불은 통과할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네.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을 연습하라는 말이다.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은 마음챙김의 한 형식이다. 상황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지 그 상황을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다. 감정과 인식은 각자 다른 내 영역이 매개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에는 감정이 필요치 않다. 실수를 감지하면 감정적인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자신의 반응을 인식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편도체를 다시 진정시킬 수 있다.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그저 우리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뿐이다. 한 fMRI 연구는 실수가 생긴 후에 전방 대상 피질이 전전 두 피질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관찰했다. 이 연구는 전방 대상 피질이 상승하는 정보를 감지하면 배외측 전전 두 피질의 반응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고등학생 시절 학시간 내내 나를 졸도록 내버려 두었던 협조적인 친구가 선생님이 나를 부르기 직전에 어깨를 두드려 깨워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무엇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내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방 대상 피질은 기본적으로 항상 켜져 있다. 늘 우리 어깨 너머에서 실수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 녀석이 계속 실수를 지적하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말자. 그냥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니까. 뇌는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한다. 앞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실험을 기억하는가? 어떤 것은 고양이처럼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총처럼 부정적이며 어떤 것은 의자처럼 중립적인 사진이었다.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대체로 곧 어떤 종류의 사진을 보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었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상태로 알려주지 않았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진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섭렵과 복 외측 전전도 피질에 더 큰 활동성을 보였다. 이는 그들이 내장 감각과 감정을 더욱 열심히 처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놀랍게도 어떤 사진을 보게 될지 말해주지 않았을 때도 그들의 뇌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진을 예상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악을 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불확실한 상태일 때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걱정 활동이 더 많았고 내측 전전두 피질의 자기 초점적 감정 처리가 늘어났다. 불확실한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염세적인지 알 수가 있다. 과거가 부정적이었으니 미래도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뇌가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반응에 따라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애를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꿀 때 뇌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저 잘 모르는 상황일 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든 좋은 직업이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불확실한 시기를 거쳐야만 한다. 미지의 것 너머에 있을지 모를 기막힌 보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뇌가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늘 감안해야 한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같은 자극에 아픔을 더 심하게 느낀다. 통증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것 중 하나다. 어느 때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또 어느 때는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는가? 그것은 통증을 지각하는 것이 기분과 행위 동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신체 감각과 달리 통증에는 감정의 성분이 있다. 우리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느껴지면 저절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사실 감정이야말로 통증을 통증 감각으로 만드는 주요 성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 신호와 통증 지각의 차이다. 통증 신호는 몸 곳곳에서 통각 수용기라는 뉴런에 의해 뇌로 전달된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이 거기에 통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뇌가 무조건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러려면 전방 대상 피질이 나서야 한다. 한 fMRI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통증이 올 것을 예상할 때와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의 뇌 활동을 관찰했다. 그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을 예상할 때 섭렵, 편도체, 배측 전방 대상 피질에서 활동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통증의 가능성에 더욱 육체적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포옹으로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춰라. 포옹, 특히 긴 포옹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반응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실제 통증 자극이 주어지는 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 편도체 활동이 훨씬 크게 증가했다. 그들의 뇌는 통증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뇌의 감정적 반응은 더 커졌다. 게다가 통증을 완화해줄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뇌간 영역의 활동이 줄어 있었는데 이를 보면 그들의 뇌가 통증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측 전방 대상 피질과 전전두 피질의 활동 역시 줄어들어 있었다.
이는 통증이 그들의 낙천성 회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떨어뜨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난로에 손을 댄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픔을 더 심하게 느낀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만성 통증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바로 내가 통증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기억에도 어둠과 슬픔을 덧칠하는 우울증. 우울증 상태의 뇌는 나쁜 기억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나쁜 기억 때문에 마트에서 사야 할 품목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편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편도체와 해마의 의사소통 이상 때문에 생긴다. 현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 편향은 오래된 기억을 상기하는 일과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을 포함해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 편도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에게 그 기억을 저장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내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건이 편도체를 자극해 해마에 의해 기억으로 암호화되기가 더 쉽다. 게다가 맥락의 존적 기억으로 인해 우울증일 때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 어려워지고 나쁜 기억은 쉽게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기억은 기분 편향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오래된 기억은 오래된 이메일처럼 처음 모습 그대로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조각조각 모여 재구성된다. 부정적인 기분은 이 재구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옛 기억에도 어둠과 슬픔이 덧칠된다. 과거마저 지금 끼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금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뇌는 패배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의 뇌는 패배와 실망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가족력이 있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뇌가 도박의 승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예기치 못하게 돈을 잃자 아나 전두피질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패배가 그들의 동기부여 회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피험자들이 예기치 못하게 돈을 땄을 때는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기억의 핵심인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이들의 기억과 미래의 행동을 모두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 변화는 하강나선이 촉발될 가능성을 키운다. 이어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4주 동안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약은 그들의 우울이나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뇌 활동에는 영향을 미쳤다. 투약 이후 아나 전두피질은 더 이상 패배의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승리했을 땐 해마의 반응이 더욱 커졌다. 선천적으로 뇌가 부정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여러 가지 뇌회로 조정 방법 중 하나가 그 답이 될 수도 있다. 요점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단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뇌의 선천적인 부정 편향과 기분 편향을 완화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더 많은 방법을 다룰 테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알아보자. 긍정성의 신경화학. 부정 편향을 뒤집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신경 물질계가 있다. 신경 전달 물질계가 있다. 바로 세로토닌과 에피네프린이다. 둘 다 항우울제의 주된 탁취이자 전방 대상 피질, 편도체, 전전 두피질 사이의 의사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노르에프네프린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부정 편향을 줄이는 방법은 운동하기, 밤에 숙면 취하기, 마사지 받기처럼 놀랍도록 단순하다. 이 방법들은 5장과 7장, 11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촉진하는 약물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
한 주 복용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두 약물 모두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떨어뜨렸다. 이 연구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항우울제가 우울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알려준다. 곧 직접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건을 인지하는 쪽으로 뇌를 편향시키는 것이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통증 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우울증을 완화하는 약물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통증과 관련된 배척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성을 떨어뜨린다. 만성 통증은 멈출 수 없는 하강나선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상승나선으로 가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낙천성 회로 강화하기. 비관성을 이겨내려면 낙천성을 담당하는 회내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저 상상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내일 당장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상황이 꼭 최악으로 풀리리라는 법은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아래쪽으로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 중요한 점은 복측 정방 대상 피질이 편도체 조절을 돕는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 뇌의 부정 편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것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편도체 통제를 돕는 전전두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도체 달래는 능력을 키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2부에서 밤에 푹 잘 자는 것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등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다행히 2부에 거의 다 와간다. 4장, 나쁜 습관에 갇힌 남자. 내 친구 빌리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 미시간주 작은 마을의 쓰레기 처리장 건너편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내며 여러 가지 약물에 손을 댔지만 이후 그는 미시간 대학교 풋볼팀 선수로 활동했고 텔레비전 작가로 성공했으며 마침내 신경과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줄곧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우울증을 견뎌내야 했다. 게다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약 317kg, 700파운드이나 나갔다. 그를 알고 지낸 여러 해 동안 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빌리는 고맙게도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빌리의 경우 체중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 빌리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기분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극도의 가체중 상태는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하강나선이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까? 그는 몸집이 너무 커서 차 안에 간신히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을 정도다. 체중이 덜 나갔다면 건강 문제도 지금보단 적었을 것이고, 오고 가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더 쉬웠을 것이다. 빌리도 잘 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다.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다. 어쨌든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다. 그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쁜 버릇은 또 있다. 그는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고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먹기를 그만두지 못할까? 왜 운동을 더 하지 못할까? 아마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에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비판하기는 쉽다. 떨어져서 보면 그의 나쁜 습관들이 화강나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안 됐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도 모두 이렇게 명백하다. 자기 자신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꾸물거리고 미루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항상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대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일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지장이 있다. 분노 조절이나 정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밀어내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서만 보낼지 모른다. 커피나 담배, 캔맥주 등과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쁜 버릇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쁜 버릇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습관은 고치기 어려우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로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거라 여겨지는 습관도 있다. 습관을 고치는 첫 단계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습관은 정말로 고칠 수 있다. 치료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책에 실린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통제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진 안 삶아 먹을게요.